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두 친구 알렉스와 타일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떨어질 수 없는 친구였고 항상 함께 모험을 떠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연례 축제에서 놀라운 묘기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두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갈색 돌고래 조각상이 있는 호수의 중앙섬까지 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엄한 조각상은 전설에 따르면 마을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알렉스와 타일러는 이 도전에 앞서 몇 주 동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 마을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그들은 호수 가장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호수의 물결이 예상보다 강했죠. 하지만 두 친구는 계속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렉스의 오른편에서 강한 파도가 그를 덮쳐 균형을 잃게 했습니다. 반면 타일러는 마침 그 순간에 약간의 지연이 있어서 파도가 약해진 틈을 타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타일러가 먼저 섬에 도착하고 알렉스는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타일러를 영웅으로 치켜 세우며 행운의 돌고래 조각상 곁에서 축하했습니다. 타일러는 알렉스를 기다리며 그에게 영웅의 반을 나누어 주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타일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마을의 어른들이 알렉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타일러만큼 빠르게 도착했다면 둘 다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알렉스는 그 말을 듣고 좌절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의 노력은 무엇이었고 왜 그리 간과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도덕적 운의 관점에서 알렉스의 상황을 성찰해본다면 그는 타일러보다 운이 덜 좋았을 뿐 똑같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천운에 의한 결과로 그가 타일러와 다르게 평가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 강력한 파도가 타일러를 향해 있었더라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지혜자인 마가렛 할머니가 알렉스를 불러 앉히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섬에 도달한 것과 타일러가 도달한 것이 동일한 의지와 노력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린 내 노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단다. 외부의 요소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의도와 도전 정신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고 운명이 어떻게 너를 판단하든 너의 내면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단다. 알렉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외적인 운명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배운 자신의 성장을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렉스는 자신도 영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도덕적 운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평가할 때 운의 개입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공감적인 시각으로 도덕적 책임을 탐구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 테오라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테오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매일매일 일의 압박과 사회적 기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잠을 깨고 길게 밀리는 출근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하루는 회의, 프로젝트, 보고서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매일 밤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테오는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는 결국 병가를 내고 잠시 도심을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산속에 위치한 작은 명상 센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는 명상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명상센터에 도착한 첫날, 테오는 에픽테토스의 철학 강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자는 에픽테토스의 내부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던 테오는 곧이어 강연자의 설명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이 혼란스러워도 결국 우리의 평온은 우리 반응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는 테오의 가슴에 크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테오는 숲속 오두막의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달빛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세상의 바깥소음에 휩싸여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외부의 사건들에 휘둘렸고 더 많이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주 좌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연은 그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내부의 자유라는 개념은 그에게 세계의 시끌벅적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테오는 명상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의 안내에 따라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처음엔 잡념이 끊임없이 떠올랐지만 이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수면 위에 자신이 떠있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내부의 자유란 이런 것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스트레스 속에서도 내면 비평화를 찾을 수 있는 능력,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을 조절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말이다. 며칠이 지나 테오는 도시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가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피곤한 얼굴 사이로 미소 짓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작지만 강력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평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 태우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잠시 멈춰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업무의 압박 속에서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론 여전히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걱정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찾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내부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깨달은 태호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한결같이 미소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의아해했지만 곧 그에게서 배울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변화는 마치 도미노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내면의 변화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음의 평온을 찾아갔고 이는 더 큰 긍정의 물결이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태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잡은 모임을 열어 에픽테투스의 내부의 자유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고 현대사회의 바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회사원인 철수가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우연히 접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그린 것입니다. 철수는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싣고 9시에 출근하여 늦은 밤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철수는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주말이면 그저 쌓인 피로를 푸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매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관한 책을 발견한 철수는 쾌락주의라는 키워드에 눈길을 끌려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쾌락주의가 단순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지만 책을 읽으며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예상 과다르게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정신적 평온과 불안의 부재가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에피쿠로스의 주장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난 후 철수는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고 불필요한 욕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실천하기로 결심합니다. 우선 그는 매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목록으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쓸데없이 많은 물건과 스트레스가 그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들로만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사 동료들과의 인간관계에도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주말엔 작은 모임을 통해 서로의 취미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변화가 그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통해 진정한 쾌락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더 이상 비싼 물건이나 사회적 지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삶을 지향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삶이 단조롭지 않고 매 순간이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통하여 불안과 고통의 원천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줄여나감으로써 진정한 행복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수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가 단순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시사점을 남깁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 루카스가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주변의 숲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나무의 잎사귀 사이로 흘러들어와 그의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루카스, 너는 나를 알고 싶니?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루카스는 놀라고 두려웠지만 곧 호기심이 그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가 질문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입니다. 나는 자연이고 우주이며 너에게 속삭이는 바람입니다. 나는 나무와 강물, 그리고 너의 마음속 생각이기도 하지. 나는 스피노자가 말한 신이란다. 루카스는 이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죠? 나무도 강물도 다 별게 아닌가요? 목소리가 웃음처럼 울렸습니다. 그건 마치 너의 신체가 손과 발, 눈과 귀로 나뉘어 있는 것과 같단다.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로 전체를 이루지. 나는 그렇게 만물에 스며들어 있단다. 신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고 지금 이곳에 있는 현실이지. 루카스는 이 말을 듣고 그동안 숲을 탐험하며 느꼈던 감정과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누워 구름이 흐르는 것을 보았을 때, 나뭇가지 사이를 휘저으며 지나가는 바람을 느꼈을 때, 그리고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빛 속에서 작은 자신을 발견했을 때 마치 아주 작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이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스피노자가 말한 신이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신이라는 이론을 12살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서로를 완성해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자연의 일부이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하고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가라. 그 속에서 너는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루카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자연 환경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이 작은 마을의 숲과 강, 그리고 밤하늘의 별에서 느껴지는 경이로움을 발견하며 그것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마을의 사람들은 자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것들이 그들 삶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귓가를 간지리는 바람결 속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는 메시지가 그 작은 마을에 깊이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관점이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의 일상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삶이 방식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